오늘 뭐를 좀 깨우쳐야 되냐면 그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계약이 무효처분과 양 당사자 부당이득 발언 의무 찾았나요?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했다. 이행이 끝났다.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 부당이득으로 매도 매수는 각 이행받는 걸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 반환해 줄 때 동시에 반환이 이제 공평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동시행完璧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경매의 경우도 민사집행법상 매매 일종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면 방금 그 밑에 그 판례처럼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은 이게 동시행 관계가 성립이 되듯이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도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따라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한다는 거. 그 위에 판례는 설명이 안 되면은 단 하나 바꾸면 다 틀고 나온다고. 지금 내용이 이런 건데 이거를 구별을 칼같이 해야 돼요. 쓰려면 이거 설명이 돼 있어야 돼. 지금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에 채권자 가백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해서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경락인에게 낙찰이 됐고 그럼 이 경매를 민사집행법에서는 매매 일종으로 본다고 실무 시간에 이미 배웠겠지만 따라서 경락인을 다른 말로는 매수인 이렇게도 부른다 말이야.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받은 거 돌려줄 때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해서 동시행완벽 인정이 되면 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경매도 매매 일종이니까 이거하고 원리가 똑같다고 말이야.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도 똑같이 반환해 줄 때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매가 무효인 경우나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위에 박스에 들어있는 판례를 보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해서 지금 들어가 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부정 판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따라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부터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이 경매가 매매 일종이니까 경매가 무효인 경우도 매매가 무효 취소된 경우나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 성립되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잘 보라는 거예요. 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면 요 낙찰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말이야. 그럼 이 매수인은 요 등기를 건물에 대해서 이제 내게 아니니까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을 채무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채권자 얘네들이 이제 배당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배당이 주고 나머지 있으면 얘가 배당을 받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집중해야 돼. 이 낙찰자 매수인은 말소 등기 의무하고 목적물 소유자 이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죠.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가 배당금 반환해 주는 거 얘도 이제 배당 받았을 거니까 배당금 반환해 줄 의무는 이거는 동시행 관계예요. 그 위에 7번 누가 누구 사이인가 눈으로 읽으세요. 경락인 매수인을 말해 말소 등기 의무하고 누구라고 쓰였어요? 그 위에 동그라미 7번을 읽어보라고. 누구 배당금 반환이냐 그걸 내 묻고 있는 거예요. 목적물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 근저당권자죠. 그죠? 그거 구별 잘해야 돼. 여기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관계예요. 요거 물어보면 동시행관계로 골라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자 말소 등기 의무는 목적물 소유자가 얘니까 얘에 대한 의무죠. 이렇게 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는 말소 등기 소유자 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배당금 반환 낙찰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는 동시행관계란 말이야. 근데 지금 거기 책에 쓰여있는 건 이걸 써놨다고 말 이렇게.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채무자가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돼. 그럼 얘는 이제 얘한테 말소 등기 의무 부담하는 거고. 이 말 듣겠나요? 근데 얘가 말소 등기 청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얘한테. 왜 안 할 것 같나요? 안 하는 이유는 요건 말소 시켜봐야 다시 얘 앞으로 저당권 또 설정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근데 평소에 얘가 나를 엄청 괴롭혔어. 제때 이자 안 준다고 맨날 집 앞에서 꼬장 부리고 그러니까 너희 엿먹어라 하고 얘가 말소 등기 청구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얘가 말소 등기 청구 안 하니까
채무자를 뭐해서 대위해서 얘가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마소등기 청구한 사건이라고 말이야. 그 이걸 정확히 써놔야 돼. 동그라미 7번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마소등기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자의 마소등기 의무는 보세요.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 이자에 대한 의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마소등기 청구했으면 얘는 얘한테 배당금 판하면 부담하겠죠. 얘도 배당금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보세요. 이자 배당금 판하는 의무는 낙찰자에 대한 의무야. 낙찰자 매수인은 마소등기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고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 의무고 서로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이건 동시행무가 될 수 없잖아. 요건 묻는 거예요. 동그라미 7번은. 따라서 구별 잘 하시라고. 목적물 소유자 배당금 판은 동시행관계야. 이건 물어보면 동시행관계를 골라야 돼. 공급 못한 사람 주택증은 경매, 마소등기 이렇게 하면 단어 몇 개를 해와. 그러다 빵점 먹고 다니고 하면서 악쓰고 다닌다고. 책을 쓸 때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써놔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구별해야 된다고. 왜 이거는 동시행관계 아니라는 거요? 서로 상대방을 달리하자네. 요거 구별하겠나요? 요거는 봐 요거 마소등기 이자에 대한 의무죠. 배당금 받는 이자에 대한 의무죠. 서로 상대방을 같이 해줘 놓게. 그 동시행관계 돼야지. 근데 요거는 저당권자 배당금 받는 의무 여자에 대한 의무잖아. 이자 말소등기 의무는 소유자가 얘니까 이자에 대한 의무니까 요렇게 아니잖아. 서로 상대방이 달라. 그럼 동시행관 될 수가 없는 거야. 요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게 그 7번 판례라고. 그러니까 정리 정도. 이렇게 매매가 무효처된 경우는 동시행관계다. 부당이득 판을 관리해서 그러면 경매도 무엇 일종이니까 매매 일종이니까 무슨 관계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동시행관계다. 단 이 동시행관계는 목적물 소유자 낙찰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7번처럼 이 관계는 동시행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이해를 좀 해야 돼.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강의하는가 모르겠어. 자기가 쓴 책과 강의할 때 참 답답해. 이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시행관계 인정한다는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무효주택 부당이득 판안 이런 걸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공짜 주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판례가 그냥 최근에 무지하게 물어보는 판례인데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잠깐 7번 보세요. 이건 이제 구분소득 공유와 관련해서 구분소득 공유가 요즘에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가장 하드하게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구분소득 공유 그건 모르면 5점 날라간다고. 구분소득 공유하거나 판례들이 엄청나게 시험에 좀 쏟아 나오니까 그걸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구분소득 공유는 용어가 구분소유적 공유 그랬으니까 원래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각월 두 사람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요거는 내가 각각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피를 나눈 다음에 각각 등기해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게 이제 분필 절차 거치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야. 피를 나누는데 시간 걸리고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분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한 면적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절반씩 매수했다 그러면 내 지분 2분의 1 공유지분 등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야. 피를 나누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러면 보통 공유하고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보통 공유는 이게 안 쪼개져 있잖아. 그 나중에 분할하잖아. 근데 이건 이미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어도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소유적 공유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실명법에서 나온다고. 상호 명의신탁 그래. 왜 그러느냐. 원래는 요게 얘 거죠. 요게 얘 거고 이미 쪼개져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편리성 때문에 공유지분 등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고. 이게 공유지분의 기본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게 갑소유인데 을 앞으로 공유지분 2분의 1 등기가 되다 보니까 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효력을 미쳐요. 그러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분 2분의 1만큼 을 타임명으로 등기되어 있죠. 이런 게 뭐 명의신탁.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예건데 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니까 얘 토지에 대해서 지분 2분의 1만큼 간명의로 등기됐으니까 명의신탁 이런 거를 상호 명의신탁 그래. 요거는 이제 악용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서 죄가 된다고 말할게. 다시 하게요. 물권법 동영상 올려놓은 거 꼭 보세요. 물권법 동영상 올려놓은 거 꼭 보시라고. 이게 지금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죄가 된다. 실명법도 적용이 안 돼. 이거는 유효다 그 이야기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 요거는 상호 명의신탁 구분소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공유물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는 안 되고 이미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요게 내 토지인데 네 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니까 지분 2분의 1 나한테 넘겨주라. 거꾸로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게 내 토지인데 네 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니까 등기가 됐으니까 지분 2분의 1 넘겨달라 이렇게 청구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각 당사자가 뭘 해야 되느냐?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에 쏟아 나와. 왜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알겠죠? 이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데 갑은 지분 2분을 얘한테 넘겨주고 을은 지분을 얘한테 넘겨주고 각 반환해야 되겠죠? 요거는 뭐 하는 것이 공평하다? 동시에 이전하는 게 공평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시험에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봐. 다시 하게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물권법 동영상 올려놓은 거 꼭 보시라고. 안 봤으면. 그런 거 보면 이거 금방 다 해결이 돼. 그 다음 임대차에서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판하고 임차는 목적물 판한 동시행관계다. 뭐 설명 하나 더 할 거이고 주의할 거는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 조건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은 안 돼요. 그러나 유치권하고 비슷한 동시행강백권이 대신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물권법 강의 꼭 보라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인가요? 또 그 밑에가 거기 동그라미 그게 1, 2, 3, 5번인가요? 4번? 4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에 다 나왔던 거야. 그걸 다시 써놓은 거야. 동그라미 4번부터 제일 밑에가 이행불능이나 손해배상 채무 상대방 채무 나왔죠? 여기 아까 앞에 가르쳐 준 거야. 매도인의 소유권 채무가 채무불능으로서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이 소유권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똑같은 거니까 매수인의 대금지과 동시행관계다. 그 판례. 따라서 그 동그라미 4번부터 마지막 4, 5, 6, 7, 8, 9번까지는 앞에서 다 가르쳐 준 것들을 다시 써놓은 거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효과 관련해서 또 있는 대로 집중. 여하튼 간에 동시행협력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례들은 아예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무지막지하게 출제가 돼. 그 다음에 이 동시행협력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을 매매했다. 매도인이자 소유권자라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동시행관계다. 그러면 예컨대 매도인이 지는 소유권을 안 하면서 매수인에게만 대금지급 청구를 하면 매수는 여지없이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럼 이 동시행항변권을 흔히 말하기를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 그래요. 따라 동시행 항변권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얘가 소유권이지 않으면서 대금지급 청구를 하면 내 입장에서는 네가 나한테 대금지급 청구권 갖고 있는 것은 맞다. 나도 대금지급 청구 부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네가 뭐 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줄 때까지는 대금지급 뭐 하겠다. 상대방의 조건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있죠. 이런 거를 연기적 항변권 거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동시행각 항변권 할 때 항변이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동시행각 항변권 할 때 이 항변이라는 용어가 세법이 먼저 도망가 버려서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나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정말 돌아보고 싶네. 여기 동시행각 항변권 할 때 이 항변이라는 명칭이 뭘 의미하냐 하면 소송에서는 시험에서도 그 용어를 자주 쓰니까 온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시험 지문도 자주 등장한다고. 온용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장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따라서 동시행각 항변권은 항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동시행각 항변권을 온용을 해야지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주장을 해야지 동시행각 항변권은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특히 소송에서는 동시행각 항변권을 온용을 해야지 주장을 해야지 법원에서는 상환 이행 판결 동시에 이행하라 그 이야기요.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는 것이고 아무리 동시행각 항변권을 1000만 번 가졌다 하더라도 동시행각 항변권을 온용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관은 동시행각 항변권을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이 경우에 이 매도인이 소유권 연하면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하니 얘가 동시행각 항변권 행사해서 대금지급을 정당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얘를 상대로 제기를 했다고 말. 매도인이 원고, 매수인이 피고. 그럼 피고인 매수인은 분명히 동시행각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소송이 붙었으니까 법정에서 얘가 재판장 매매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법 536조 1항에 의해서 동시행각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자에게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시행각 항변권을 주장을 해야지 온용을 해야지 법관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당신 주장대로 니네 둘이는 동시에 이행하라. 이런 상환 이행 판결 요걸 이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래요. 얘가 완전히 패소한 것도 아니고 승소한 것도 아니고 니네 둘이 동시에 이행하라 이런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인이 원고겠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번갈아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이게 판결을 하는 것이고 얘가 법정에서 밥만 먹는 입이 돼버렸어요. 동시행각 항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송에서 주장을 안 했다. 온용을 안 했다 그 말이요. 그럼 법관은 피고 동시행각 항변권을 직권으로 고려해 줘서는 안 되고 이 사람한테 패소 판결 내려본다 그 말이요. 이게 일단 기본이요. 이 항변의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이걸 이제 반드시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요게 지금 왼쪽의 효과에서 연기적 항변권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판례는 나와 있죠. 읽을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줄만 읽으면 돼. 제일 밑에 따라서 거기 당사자가 뭐하지 않는 한 온용하지 않는 한 그 온용이란 말이 아마 써 있을 건데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동시행각 항변권을 고려 참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우측에 이제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번에 상환 이행 판결 또는 무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 이야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외회가 있다는 거야. 무슨 외회가 있냐 동시행각 항변권을 이철에 항변의 명칭에서 알다시피 동시행각 항변권을 온용을 해야지 주장을 해야지 더 쉬운 말로는 행사를 해야지 동시행각 항변권은 효력이 인정이 됐고 특히 소송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해가 있다고 말이야. 동시행각 항변권을 온용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시행각 항변권 여기 핵심 포인트야. 여기 초점 맞춰야 돼. 동시행각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이 뭐하지 않더라도 온용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여기 핵심 포인트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요 두 가지도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와버려. 요거는 동시에 강력권이 존재한다는 것 구별할 수 있겠나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항변을 명칭할 수 없게 동시에 강력권을 주장해야지 효력이 생긴다는 소리요. 원용해야지. 근데 이 경우는 외의적으로 동시에 강력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주장할 필요 없이 원용할 필요 없이 동시에 강력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로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게 이제 절대 이dom에게 속지 않도록 유념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 관행에 의하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계약금 주었다. 중도금 선이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다. 요걸 이행하기로 약속 날이 4월 20일 나고 말이야. 그러면 이 양채무사 동시행관계 때문에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하면 얘가 동시행한벽권 행사 이전 안 하면서 청구하면은 반대의 경우는 얘가 동시행한벽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4월 20일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 그 말이요. 도래했죠. 그러면 4월 20일 날 얘가 잔금 지급을 안 하면 원래는 이게 차무 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제 이따 뒤에서 해제해서 배우지만 차무 불이행의 종류 중에 이행이 가능한 경우인데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행지체라고 그렇게. 차무불이행 이행지체 책임은 원래 제하되는데 이게 지금 동시행항변권을 얘가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기를 도가 지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지 마시라고 사례 딱 주어놓고 잘 들어야 돼요. 매수인 을은 잔금 지급일에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맞냐? 그 이야기야. 틀려있죠? 뭐가 틀렸나요? 행사한다는 말 틀렸다는 거예요. 행사할 필요도 없이 동시행항변의 존재는 자체만으로 이행기를 지나더라도 참호불이행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학자들은 존재효 이렇게 표현을 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런 효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나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필요도 없이 그 말에 유념하라 그 말이야. 거기 보면 밑에 동그라미 기업법 밑에 판례가 쓰였다고. 찾나요? 그 위에 설명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요 말이 지금 계속 써놓은 거니까. 이행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시행항변권을 마지막 줄에 행사하여야만 뭐야죠? 행사하여야만 이행지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행사할 필요도 없다. 그게 핵심이라고. 행사할 필요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4월 20일 지나더라도 참호불이행 이행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 판례 내용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이것만 이해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이제 상계 금지가 된다 해서 동그라미 니은번이가 뭐였죠? 써졌는데 이것도 사례로 말로 나온 게 사례로 지겹도록 출제를 해. 따라서 지금도 있는 대로 또 집중하라고. 지금 동시행항변권에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례로 엄청나게 출제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지금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애가 동일이냐?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자기 토지를 8천만 원에 매각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8천만 원에. 그러면 을 매도인은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갖겠죠. 그러면 갑 채권자는 을에게 금전 채권 1억 원짜리 갖고 을은 거꾸로 A한테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갖는다 그 이야기죠. 명파했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상계해버리면 간단히 결제할 수 있죠. 1억에서 8천 빼면 2천 남잖아. 상계. 따라서 얘는 2천만 받으면 되잖아. 보통 이렇게 이제 상계를 할 건데 문제는 요게 요 대금 채권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된 거라 그 말이야. 매매는 쌍무 계약이고 그러면 요 두 놈 사이의 관계는 원래대로라면 동시행 관계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매도인 을이 동일인물이라고 매도인 을이 소유권이지 않으면서 매수인에게만 대금 지급 청구하면 얘는 네가 소유권 이전일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매수인 값은 정당하게 지급 거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매도인의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지금 붙어 있다 그 말이야. 매수인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자동 채권이나 채권은 뭘 말하냐 그러면 자동 채권이나 채권이 뭐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계할 때 상계에서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 채권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요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 가지고 이렇게 대등행에서 상계하겠죠. 그럼 이 8천만 원 대금 채권 갖고 상계한다 그 이야기라고. 그럼 요걸 자동 채권 그래. 자동 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상계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에 붙어있는 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면 되냐 안 되냐 요거 묻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경우는 상계하면 결제가 빠를 건데 1억에서 8천만 2천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동시행 항변권이 붙었다 보니까 동시행 항변권 붙었는 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냐 그 말이야. 쉬운 말로 말하면 현재 얘는 소유권 이전을 아직 안 해주고 있죠. 이전 안 해주고 있잖아. 계약하면 바로 대금 채권 생기니까. 근데 이 대금 채권 가지고 상계를 바로 해버리면 얘는 소유권 이전도 안 해줬는데 뭔만 받은 셈이 되잖아. 대금만 받은 셈이 되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잘 집중. 사안 파악한다요. 여기까지. 서로 채권 채무 가지고 있죠. 매매는 쌍무 계약이 있는지 갖고 하라고. 하도 물어봐 시험에서 사례로. 한 번 이해하면 공짜야. 있는지 갖고 달라들으려고. 요 대금 채권은 동시행항변권 붙어있다 이 말 알았겠나요?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 처음 얘가 동시행항변권 행사한다 그 이야기라니까. 그 동시행항변권 붙어있다 그 말 이런 의미야. 그럼 이것 가지고 상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왜 안 되냐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바로 상계를 해버리면 얘는 지금 소유권 이전하기 전이잖아. 매매계약 성립하면 바로 대금채권 생기니까 소유권이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거 갖고 상계해버리면 8천만 원 깎았죠. 얘는 돈 받은 셈이 되지. 소유권 이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잖아. 이게 부당하다 그 말이야. 유시간 표현을 빌면 얘가 바로 동시행항변권 붙은 채권을 상계를 해버리면 얘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얘가 소유권이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면 얘가 동시행항변권에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잖아. 근데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동시행항변권 얘가 행사할 기회를 못 갖는다 그 말이야.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붙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책에는 설명 없어. 얘도 없고 단에 한 줄 써졌잖아. 그거 갖고 문제 못 푼다고. 사례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집에 가서 인내심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사람은 제껴버리고. 그다음 수령지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 집중. 거기에 수령지체와 동시행항변권 문제도 하도 물어보는데 동시행항변권은 실무에서도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법 실무시험에서도 출제가 된다고. 중개사법 실무시험에서 동시행항변권은 출제가 된다고 말이야. 그만큼 실무에서 일처리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토지 매매를 했다. 대금 1억 원. 먼저 매수인이 이행기가 도래해서 이행 제공을 했어요.
아나 대금 1억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 이렇게. 그럼 얘가 이행 제공 안 하고 청구해야지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건데 나는 이행 제공했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수령을 안 하다가 돈을 안 받아.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수령지체. 돈을 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더라 그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해서 이제 두 번째 얘가 청구할 때는 이 앞전에 이행 제공해봤더니 얘가 수령을 안 하길래 그럼 얘는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앞전에 이행 제공했던 돈을 안 받길래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바로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 이 앞전에 이행 제공했던 돈을 안 받은 애가 동시행환배권 행사, 네가 돈 줄 때까지 소유권을 뭐 하겠다?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가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내용 파겠나요?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환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이야. 이유, 한 번 이행 제공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시행환배권, 말을 바꿔서도 물어보니까 동시행환배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이행 제공했으면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돼. 그 이행 제공이 중단이 돼버리면 얘가 동시행환배권 여지없이 행사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한 번 이행 제공에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행환배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이야기야. 이런 것도 틀려버리면 과락면하기 힘들어. 공짜로 죽여서 이거는 되는 거니까. 이런 거 틀린 말이나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 저 뒤에도 그 쓸데없이 잔뜩 써놨으니까 이 내용은 이런 거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두 번째 위헌부담. 이건 이제 100% 무조건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위헌부담은. 그래서 사례 나오면 10초 이내에 맞춰 이런 거를.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따라 공짜 문제 사례 내는 거니까 요령만 터득하면 공짜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이 위헌부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이하게 발생이 되는 계약효력 두 가지를 배우고 있단 말이야. 하나는 대가적 의존관계에 넣는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할 때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래서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이하게 동시행환배권이 발생이 된다.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헌부담. 요거는 100%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이하게 발생하는 두 번째 효력이 위헌부담인데 아주 쉽다고 말이야. 공짜로 주기해서 내는 거니까. 근데 또 이야기지만 구별할 것 구별 못하면 공짜가 아니라 한 개도 못 푼다는 거예요. 여기 위헌부담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이하게 발생 계약 효력이니까 일단 쌍무계약을 딱 전제하고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4월 10일 날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저 강기유라는 사람이 경상남도에서 국회의원 이부반 수십 명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 한 400억 되니까 바로 국회의원을 찾고 나오나 몰라.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으니까 사회적 지위라도 얻자. 국회의원 하면은 국회의원 그 출마하는 것도 마약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 한번 응시하면 포기 못하는 것도 마약이듯이 그게 일단은 뭘 이루게 되면은 메리트가 크다. 이거는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마약이 돼버려. 사법고시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중개사 공부는 왜 포기를 못하느냐. 마약처럼 되느냐. 교실에 앉아서 똑같이 가불병에 공부를 해요. 이렇게. 근데 병이랑 수강생은 합격을 했어. 물론 합격했다고 해서 또 떼돈 번 건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떼돈 번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에도 내가 수만 명을 합격한 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엄청난 부축적인 사람도 내가 많이 봤다고. 나는 시험을 계속 판판이 떨어졌어. 그러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병이라는 합격생이
떼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만 좋아지면 호황기만 닥치면 옛날 90년대 말 수도권에서 2000년대 초중반 아예 그냥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 수천만 원씩 중개업자들이. 돈 버는 거 봤어요. 갑이 병이 돈 버는 거 봐. 다 돈 못 벌면은 공부 쉽게 포기를 해. 돈 버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겨? 질투는 나의 힘. 이게 작동을 해. 영화 제목 중에 질투는 나의 힘 여기 있는데 이게 작동을 한다. 뭐? 교실에서 공부할 때 나도 네 못지않게 나는 운이 없어 떨어졌는데 분기탱자 또 시험 공부를 해. 그러다가 불황이 닥쳐서 또 이게 조금 소강세 빠져. 그러면 또 공부 열심히 안 해. 또 떨어져. 그래서 또 시가 했는데 갑자기 또 경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호황기가 됐어. 또 돈 벌어. 그때 와서 또 공부해. 그럼 경쟁률이 치열해. 호황기 보고 다들 달라지니까 또 떨어져. 그러다가 7년 걸린 사람, 8년 걸린 사람 많아. 우산은 언제 준비해요? 우산은 비 올 때 사면은 비 다 맞고 우산 사잖아. 우산은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미리 사는 거야. 우산은. 그래야 비 올 때 비 안 맞아. 근데 사람이 어리석으니 항상 뭐예요? 빗방울 떨어지면 보고 비 뒤지게 맞고 쫓아가서 그때 비로소 우산 사잖아. 그러니까 항상 남보다 뒤처지는 거야. 개새끼야 괜히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이 틀어놓고 한통이 열받아서 돈이 그렇게 많으면 가만히 돈 쓰고 살지 바로 자꾸 전질하면서 학생 수업하는데 방해하고 있나. 여하튼 간에 매매 쌍무 계약. 일단은 이제 쌍무 계약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의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1억원짜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겠죠. 그런데 이행 계약 성립 후 소유권 등기 약속 날에 5월 20일 요 사이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 건물에 벼락이 떨어져서 홍수가 나서 멸실이 됐다 또는 제3자 예의가 불을 내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고 말이야.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었죠. 확인했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 따라서 위헌보다는 이 후발적 불능을 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단은 매도인은 소유권은 채무 부담하고 매수는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할 건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일단 유효니까 후발적 불능 유효잖아. 총칙 배움 지식 동원하라고. 총칙 저번에 내가 복습 좀 하라고 그랬죠. 유효니까. 근데 이자가 당사자 쌍방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벼락이 떨어졌죠. 홍수가 났죠. 제3자가 불냈죠. 따라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 말. 얘가 불렸고 얘가 불렸고 그런 거 아니잖아. 두 번째 이게 중요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그러면 매도인 후 소유권은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소멸이 된다 그 말. 이렇게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매매는 쌍무계약이야. 따라서 이자의 소유권은 채무하고 매수의 대금 지급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사례처럼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됐을 때 이자의 채무가 소멸이 되면 이거하고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상대방의 채무는 존속합니까? 소멸합니까? 요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의존관계에 놓여 있죠. 네가 채무 이행하니까 나도 이행한다 이런 관계죠. 그럼 이 채무가 소멸이 되면 이거하고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도 뭐한다? 소멸한다 그 말. 이렇게 여기까지 듣겠나요? 의존관계 있으니까 소멸이 되니까 총체적인 결론. 매도인 갑은 자기의 채무는 멸하지만 소유권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대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
이자의 의존관계 있는 대금지급 채무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대금지급 청구할 수 없겠죠. 채무 소멸했으니까. 따라서 결론, 매도인이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인데 매도인 채무자는 자기 잘못도 없이 벼락 떨어지고 제3자 불렸으니까 건물을 날리면서 매수인에게, 매수인 여기서는 채권자겠죠. 이 말은 알아듣죠? 채권자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채권자잖아. 얘가 채무자고. 채권자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못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결론, 매도인 채무자는 자기 잘못도 없이 건물을 날려버리면서 매수인 채권자로부터 대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거를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법률 용어로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이야기야. 누가 부담한다는 거?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다 그 이야기야. 그런 거를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따라서 위험부담 문제는 첫째로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해서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가 뭐로 돌아가 버려요? 무효로. 그러면 처음부터 채권 채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되죠.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로 돌아가?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문제로? 그러지 그거야. 그런 걸 구별해야 된단 말이야.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인 경우는 계약 철사 과실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구별 못하면 계약법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위험보다 뭘 전제로 하고 있다? 후발적 불능. 그래서 일단 유효가 돼서 채권 채무가 생겼는데 이 채무가 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가 소멸이 됐을 때 이와 의존관계는 이자의 채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채권 채무가 일단 발생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 그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소리야.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모이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원시적 불능 경우는 계약 철사 과실 문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이행이 불가능해. 이럴 단에서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불이익을 입는다? 매도인 채무자가. 칠판 여기까지 들었나요? 이게 원칙이라 그 말이야. 다만 이제 예외가 있긴 있어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면 여기서 채권자 채무를 다시 입문과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별하자 그 말이야. 지금 그거 모르니까 헤매고 앉았으니까. 다시 매매 보세요. 칠판 설명했다가 칠판 보라니까 책 이렇게 하지 말고 이따 지적해 주잖아. 요거 부분에 있다고 설명할 때 설명드리라고. 그래 실력 빨리 느니까. 지금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란 말이 계속 나온다고. 이걸 구별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라고. 이게 좀 혼란당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당사자 부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지금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는 소유권 이전 채무죠.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지급 채무죠. 그럼 이 채무가 이행이 불가능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는 금전 채무라고. 이 금전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행 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이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 법 공부할 때. 여기 대금지급 채무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대한민국 화폐가 없으면 외국 화폐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외국 화폐로. 그러면 이런 요 대금지급 채무는 금전 채무나 금전을 지급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행 불능이 되려면, 자 소유권의 채무 이행 불능이 되려면 요 건물이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야 되지.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여기 대금지급채무 금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려면 이 지구상에 있는 화폐가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고. 대한민국 화폐가 없으면 애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국 US 달러 아프리카 가봉 달러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이게 법공부 기본이야. 대신에 무슨 문제는 생기느냐,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 문제는 생겨. 제때 이행 못했다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지만 이행불능 문제는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 이행불능을 만들려면 항상 뭐를 만들어야 돼? 요 건물이 멸실했다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건물과 관련해서 누가 채무자요? 매도인이 채무자잖아. 이 말 듣겠나요? 매수인이 뭐이고 채권자고. 이걸 기초 상식이야. 인문과정에서 가르쳐 준 건데 내가 안 봐도 여러분이 지금 헤매고 앉았으니까 지금 시간 잡으면서 이야기해 준 거야. 채권자 채무 따지면은 채무자가 항상 요 매도인이야. 매매 같으면 이자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얘가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잖아요. 근데 금전이 싸그리 멸시돼서 이행불능이 되면 얘가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행불능 만들려면 건물이 멸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건물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잖아요. 소유권 이전에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자 그러면 얘 떠올리시라고. 매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말해야 될 게 뭔 말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쭉쭉 읽으면 돼. 의인안에 가로친 1번에 얘 들어줬고 그 다음에 가로친 2번에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다 써줬고 그 다음에 우측에 넘어가서 채무자 이연부담 먼저 의인안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요건 보고 쌍방 무책 그랬는데 이 새끼가 꼭 있다고 그랬어. 쌍방 당사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례 문제 볼 때 요거 꼭 확인해야 돼. 확인이 배락이 딸 때 이런 식으로 제3자가 불렸다 이렇게 그랬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 채무자가. 그 다음에 얘는 또 뒤에다 써놨지만 또 중에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채권 채무가 일단 생겨두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계약 체결자 관청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매도인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까 소멸이 되겠지만 이와 의존관계는 상대방 매수는 대금지급채무를 어찌 되느냐? 의존관계 있으니까 같이 소멸. 따라서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매수인에게 채권자에게 뭐는 못한다? 대금지급채무 뭐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그래서 사람들 낸 것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런 데 좀 속지 말라고. 다 공짜 이런 거 사례 나오면 딱 10초 이내 풀어야 돼. 한 문제 공짜니까. 이 경우는 얘가 얘한테 대금지급 청구 못하죠. 그러면 얘가 계약금을 교부를 해놨다 이렇게 요 계약금 어찌해야 되는가 요거 묻는 거예요. 당연히 대금지급 청구를 못하니까 원래 받은 계약금은 매매대금으로 충당시키는 거잖아. 그럼 대금지급 청구 뭐하니까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 전액 반환해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아까 지적해 준 거. 이런 거 사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라고 공짜니까. 그 다음 뒤에 대상 청구권 이것도 지겹도록 출제하는 이건 낼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런 내용 10초 내도 안 풀어보니까. 대상 청구권은 뭘 말하냐 그러면 이런 걸 말해요. 대상 청구권이 민법 여기저기서 나와. 하나는 물권법에서 이미 나온 게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던가요? 대상 청구권이 물권법에 나온다고. 시효취득에서 나오죠. 시효취득에서 나온다고 대상 청구권이. 공부 참 무던이다. 무던이다. 대상 청구도 한목에 정리를 해버리라고. 따로 또 놀지 말고. 취득시효를 보면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서는데
200 있어. 그 판례가 대상 청구권 해가지고 지도취득 있으니까 집에 가 찾아보라. 근데 글자가 안 보여 지금. 200 몇 페이지야? 238페이지야? 자기가 시효취득이 있다고. 대상 청구권이.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대상 청구권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시효취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인데 권리행사 안 하고 있고, 요 을란 놈이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원을 20년간 점유를 했어. 점유를 시효 완성 후 칠판 습관 좀 빨리 고치라니까요. 설명할 때 칠판 보고 집에 가 찾으라면 집에 가서 찾고. 내용이 이런 거니까. 소유자 권리행사 안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소유사를 20년간 평온에 점유를 했고 시효 완성이 됐죠. 나 등기 전 받기 전에 이 토지가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을 했다고. 수용을. 그럼 얘는 이제 시효취득을 못해. 대신 이제 요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손실보상 청구권 있죠. 요거를 대신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요게 시효취득의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 문제라고 앞에 시효취득 가르쳐 줬다고. 단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손실보상 청구권을 무조건 넘겨달라고 대상 조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효취득의 경우는 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 그게 뭐냐? 이게 이행 불능 전, 그러니까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수용이 돼버리면 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행이 불능하니까 이행 불능 전, 다른 말로 하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이 점유자가 옹 권리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요게 핵심. 요걸 꼭 확인해야 돼. 문제 풀 때. 주장한 사실이 있어야지 대상 청구권을 행사, 손실보상권 나에 넘겨달라 청구하는 것이고, 얘가 이행 불능 전,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면 요거 넘겨달라고 청구 못해요. 요걸 가르쳐 줬다고. 집에 가서 찾아서 확인해 보라고. 그 다음 다시 돌려서 여기 이제 위헌부담의 경우도 대상 청구권을, 요거는 더 많이 물어보는데, 더 많이 시험이 출제하는데, 위헌부담에서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또 똑같이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물론 후발적 불능은 다 전제로 하는 거.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에서 1억 원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가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등에서 수용이 딱 되어버려서 이렇게 수용이. 그러면 매도인의 소유권의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경우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규칙 사유가 없죠. 토지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이렇게 꼭 이렇게 건물 같은 데서 멸실했다 이렇게만 살아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이 경우도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 말.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요. 이 경우도 쌍무계약이니까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되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채무 면하겠지만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요. 따라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 위험을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답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야. 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왜 열받느냐? 이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이 1억 5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말이야. 예를 들면 1억 5천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열받죠? 왜 열받아요? 나는 매매대금 1억 원을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다면 나는 1억 원 주고 1억 5천 보상받으니까 5천만 원 이득을 봤을 건데 이게 열받는다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 채권자가 이런 방법을 써도 된다고 말이야. 내가 매수대금 1억은 줄 테니까 당신이 받게 될 손실보상 청구권 이 권리를 나에게 이전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대상 청구권 그래요. 이자의
이행 불능의 결과 얘가 손실보상 조건을 가졌다 그 말. 이런 거를 대상물이라 그래. 소유권은 대신에 요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럼 이 대상물 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나한테 대신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대신 반대급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 경우는 이제 이 손실보상 조건을 잊어달라고 청구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럴 때 대상 조건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하도 양은 조그만 데서 한 문제 내다 보니까 합격을 들어가면서 이거는 무조건 10초 내에 다 풀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 시험에는 함정을 하나 넣어놨어. 슬그머니 함정을 뭘 넣어놨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냈다고. 얘가 이제 갖게 될 손실보상 조건 이 권리를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또 기껏 내봐야 얘가 만약에 손실보상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 받은 손실보상금을 넘겨달라고 청구한다. 이 정도 수는 냈는데 이 앞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냈다 그 말이에요. 요 우리라는 사람이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밑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상적으로 동그라미 니은번이가 마지막 줄 봐보세요. 그러나 해가지고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기속되는 거 아니다 쳤나요? 요게 판례 입장이에요. 뭔 판례냐 그러면 밑에 색칠한 부분 판례 3개 나와 있죠. 앞에 2개는 읽을 필요 없어. 방금 해준 수다 들었으니까 읽을 필요도 없고 세 번째 판례 요거를 함정으로 냈다 그 말이야. 우측에 넘어서 마지막 줄 봐보세요. 거기 쓰여있어. 마지막 줄에 보면은 방금 그 왼쪽에서 읽어봤던 구절이 그 판례 나와 있잖아.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 등기 청구권자는 요 채권자를 말하겠지. 매수인이 채권자 매수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쓰여있죠. 요걸 함정으로 냈다 그 말이야. 이 앞전 시험에는 따라서 판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요 권리를 넘겨달라, 얘가 보상금 받아 보상금 넘겨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요 보상금 청구 자체가 얘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요. 얘는 소유자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는 얘잖아요. 얘가 갖는 거예요. 그 권리는 그 권리를 보상금 청구 자체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대상 조건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보상금 조건 자체가 얘한테 이전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걸 함정으로 냈다면 여기까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거. 그다음 채권자 위험보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런 걸 말한다고. 지금 또 이건 다시 후발적 부분을 전제하는 거야. 근데 아까 채무자 위험부담은 요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누가 불이익을 입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위험, 불이익을 입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청구 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 말이요. 예외는 이제 거꾸로요. 채무자 말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 불이익을 입는 경우인데 이거는 즉게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첫째,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요 사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매매를 했고 그다음 후발적 불능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매수인이 채권자인데 얘가 현장 답사 가서 담배 피다가 불려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죠. 결과 매도인의 소유권은 채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매도인의 소유권은 채무하고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요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 말. 의존관계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론이 매도인은 자기 채무는 면하지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요 채무가 존속이 되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있으니까 매수인 채권자는 건물 만조도 못 보면서 대금 1억 원만 지급한 셈이 되죠. 그러니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불이익을 누가 입는다? 매수인 채권자가 입는다 그 이야기야. 상식이잖아. 얘한테 귀책 사고 있으니까 대금 준다 그 이야기라고. 근데 또 이런 퀴즈 말고 내 하는 그대로 하셔야 돼 여러분도.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근데 꼭 본인이 통번정을 해. 선생 의도가 달리. 보고 있다. 선생님 너무 쉽네요.
얘가 잘못해서 얘는 돈 줘야 되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말 맞다고. 그것만 또 외우고 다녀. 그러면 문제 못 푼다고 또. 요 과정을 물어보니까 요거는 쌍무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그럼 내가 하는 그대로. 예차문의 이행 불가가 소멸한다. 그럼 의존관계는 예차문 어찌 되는가? 예안 또 규칙사가 있으면 이것은 거꾸로 소멸이 안 되고 존속이 된다.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 자기 차문은 면하지만 이 차문은 존속이 되니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 채권자는 건물을 만져도 못 보면서 매매대금만 지급한 셈이 되니까 모든 불이익을 얘가 입는데 요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우가 있어요.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야. 생각해보면 이번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날이 예컨대 5월 20일이라고 말이야. 해서자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어요. 참고자는 이행 제공했다고 말이야. 아나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건물 인도에 가라 이렇게. 근데 얘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일필 건물 인도를 안 해가더라 말이야. 해서 수령 지체 중에 예컨대 5월 25일쯤 벼락이 떨어져서 홍수가 나서 또는 제3자가 불려서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그럼 우리 상식에 하면 이 경우는 얘가 아니라 얘한테 잘못이 있지 않을게. 따라서 얘가 불이익을 입는 것이 사례에 맞고 따라서 이 경우도 얘는 자기 처분 면하겠지만 얘한테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건물 만져도 못 보면서 대금만 지급하니까 이 경우도 매수인 채권자가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채권자에게 규칙사유가 있거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다시 전부 후발적 불능을 전제해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사유로 이행이 불가하거나 이런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험은 집중적으로 나온 게 어떤 거냐 요거 쌍방 모두 책임사유로 이행이 불가한 경우 요걸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요거는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규칙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불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사례에 맞다 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규칙사유가 없는 경우 이때 채무자가 이연 부담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밑에 채권자가 이연 부담은 이 경우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뻔한 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칠판 다시 봐보세요. 지금 요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 지금 이걸 가르쳐 줬죠.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 건물의 계약 체결일 전에 멸실이 됐다.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럼 얘는 계약처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을 하죠. 정답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바꿨을 때 4월 10일 매매였고 5월 20일 매매했다. 요 사이 예컨대 5월 10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다. 지금 요걸 배우고 있죠. 후발적 불능이요. 그러면 계약은 유효가 되죠. 근데 첫째, 벼락이 떨어졌다. 쌍방 모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가능했다. 얘가 위험을 부담해야죠. 거꾸로 얘가 잘못해서 혼란당했다. 그럼 얘가 위험을 부담해야죠.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했죠. 그럼 한 놈이 빠진 놈이 있죠. 뭐가 빠졌나요? 요건 안 가르쳐줬잖아 아직. 매도인 여기서는 채무자 건데 채무자의 고의과실에서 멸실이 됐다. 그래 소유권이 불가능하다. 요거는 지금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요건 안 가르쳐줬잖아. 요거 하나는 이따 바로 뒤에서 또 배워.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원시적 불능, 그 다음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제3자, 쌍방 모두의 규칙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의 규칙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제 이자 규칙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요거 이따 바로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이연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채무자 위헌부담이 537조고 채권자 위헌부담이 538조인데 이연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도 시험에서 곧잘 물어보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따라서 요거 물어볼 때 요거
쌍방 모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이음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매도인 채무자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 사례 문제 풀 때 자주 언급하니까 실무에 가서도 떼돈 벌고 싶거든 알아두고 문제 풀기도 필요하고 4월 20일 날 건물 매매 5월 20일까지 소급하는 약속을 했다. 근데 세상 일은 모른다고 말이야. 여기에 이제 불이 나서 멸치를 되든 두 사람 모두 규칙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건물 탈 수도 있고 하천변에 있는 건물 같으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걸 배제를 못 한다고 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모든 이음을 부담해야 되니까 얘한테 대금지급 청구를 못 해요. 다만 제3자가 불릴 때는 그래도 덜 억울해. 얘한테 대금지급 청구는 못 하지만 제3자 A를 상대로 뭐는 할 수 있을 거니까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설마 이렇게 내서 틀린 사람 없겠지 인간적으로. 제3자가 불렸다 했을 때 지문이고 하나 들어간다고. 얘는 얘한테 대금지급 청구는 못 하지만 대신 얘한테 뭐는 할 수 있고 불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덜 억울하겠지만 벼락에 떨어져 홍수가 나버리면 어떻게 배상 청구할 사람도 없잖아요. 제일 억울한 케이스죠. 그럼 이런 경우는 미리 특약을 맺으라 그 말이야. 계약서 말미에다가 쌍방 모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매수인 의리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민법하고 반대로 특약 맺었죠. 원래는 얘가 위험 부담해야지. 얘가 위험 부담하고 특약 맺었잖아요. 그럼 이 특약은 임의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정답 고를 때 이렇게도 사례 물어보니까 매도인 갑은 채무 면하겠지만 매수인 의뢰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야 정답을 하고. 그러니까 사례 문제 좀 바꿀 때 안 틀리도록 하시라고. 536조가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에 의해서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채무자 말고 채권자에게. 임의규정이니까 사례 문제 볼 때 집중하라고 해. 이런 사례는 학교 끝나면 10초 이내 풀어. 그러니까 자꾸 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어떻게 응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계약금 주었다. 계약금 우찌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돌려줘야지. 대금지급 청구 뭐하니까. 또는 제3자가 불렸다. 불법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또는 불법한 손해배상 조건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응용하고. 대상 청구권. 또는 특약이 있으면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응용하고. 그냥 내주면 5초에 다 풀. 합격권을 들은 사람은. 근데 이런 것도 응용해봐도 어차피 10초도 안 걸려. 맞추라고. 여기까지가 채권자 이연 부담. 나머지는 뭐 중요한 강의 집에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면 제3자라는 계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민법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 계약의 효력을 배우고 있는데 먼저 동시행항변권 위헌부담 두 개가 나왔죠. 요 두 개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약을 발생하는 계약 효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3자라는 계약이 나오는데 요거는 쌍무계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3자라는 계약은 우리 실생활에서 요즘에 빈번하게 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효력 부분에다가 같이 규정을 해놨을 뿐이지 요거는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약을 발생하는 계약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전제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도 물어보니까 쌍무계약부터 발생하는 계약은 이 두 가지뿐이고 제3자라는 계약은 관계가 없고 계약 효력 부분에 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가 같이 배울 뿐이지 요거하고 같이 요것의 특성 아니다. 머리 딱 박고 좀만 쉬었다.